저녁 책방. 안녕하세요. 저녁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아가미라는 책이고요. 한국 소설이에요. 구병모 작가님이 쓰신 소설이고, 인생에 지친 주인공이 이제 한강길을 걷다가 그곳에서 떨어지면서 아가미가 달린 한 남자를 보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전개하는 소설인데요. 지친 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저의 목소리로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아가미, 작가 구병모, 위즈덤 하우스. 나는 맑은 정신으로 헛것을 볼 만큼 심신미약자도 아니고 오컬트 신문자도 아니며 술에 취하지도 않았어요. 예, 물론 생맥 마시긴 했어요. 500 딱 한 잔. 과일 안주랑 소시지 볶음이 나왔지만 나는 이름이 좋아 팀장일 뿐 갑과 을의 관계를 성사시키거나 최소한 부드럽게 조율하기 위한 접대자리란 걸 망각하지 않기 위해 접시에는 한 젓가락 한 번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기획안이 책될 뗄지 모르는, 아니 꼭 간택받아야만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상대방 기분 맞춰가며 500으로 끝났으면 양호하지 않은가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아주 없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그 정도로는 문제 없어요. 끝까지 내 허벅지 한번 만져보겠다고 온갖 수작을 다 걸던 거래처 전부의 손을 어떻게든 기분 상하지 않게 떼어내려 애썼고, 아니 완전히 꽥소리 나게 떨쳐내지 못했죠. 그랬다간 기획이고 뭐고 다 날아갈 판국인데. 귀싸대기야 맘속으로나 수십 번 왕복으로 날려줬지. 아무튼 그 작자를 콜택시에 태우고 90도로 허리를 꺾을 만큼의 분별력도 남아있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평소 고객이나 거래처를 접대할 때 3,000은 기본이고 양주 회오리도 불사하는 내가 오늘은 딱 500에 조금 더 취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강다리를 건너기 전에 택시에서 내려버린 건 순전히 돈이 모자라서였어요. 카드는 전전달부터 미결제 대금이 쌓여 이미 사용 정지 상태였는데 지갑엔 현금도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일단 잡아타고는 지갑이 허락하는 데까지 이르러서야 사정을 설명했죠. 솔직히 그렇게 말한 건 대학 시절에 두어 번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현명하고 자비로운 데다가 센스까지 넘치는 기사님이 미터기를 끄고는 가진 만큼만 가주세요. 집까지 갑시다. 세상도 험한데. 하고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했어요. 하지만 늘 그런 좋은 기사님이 얻어 걸리란 건 아니더라고요. 돈도 부족하면서 택시를 탄 게 잘했다는 건 아니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결 심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만 그래도 다리 하나 건너 꺾어지면 금방인데 정말로 사람을 다리 초입에다 내려놓고 신경질적으로 바닥에 침을 뱉으며 떠나버릴 줄은 몰랐어요. 기사님이라고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는 가지만요. 그럴 거면 집까지 가서 모자란 만큼 갖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고요? 아저씨는 집에만 가면 늘 돈이 있다고 확신하실 수 있어요? 돼지 저금통 째고 긁어봐도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마른 입이나 좀 적셨을 뿐인 알코올마저 휘발리고 나니 내 몸을 통과하는 강바람이 얼마 뒤엔 나를 찢어놓을 거라는 짐작이 갔어요. 거기에 혼자 밤다리를 건넌다는 공포감까지 겹쳐서 보행에 필요한 움직임 이상으로 팔이 크게 흔들리고 남들 귀에는 거의 안 들리지만 만약 듣는다면 민망할 게 틀림없는 톤으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지 않고는 그 긴 다리를 건너는 동안 추위와 무서움을 이길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그거 아세요? 자기 목소리에 자기가 취하고 밤 공기는 머릿속에 섬광을 일으켜 백주라면 결코 하지 않을 짓을 부추긴다는 걸요. 술도 안 들어간 채로 밤바다를 바라보며 아무도 안 듣는데 공연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거나 소리질러 본 적 없으세요? 거봐요. 물이 멀쩡한 사람도 미치게 한다니까요. 제 친구가 전면 베란다 창으로 강이 내다보이는 아파트에서 살거든요. 그 애가 페이스북에 전망을 찍어 올려놓은 걸 보고 다들 부러워했는데
의외로 전망 좋다고 너무 오랫동안 내려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라보다 뛰어내리고 싶어진다며. 아무튼 모든 물결 치는 소리는 세이렌의 노래라고요. 다리 중간쯤 가다 말고 흐르는 강물을 향해 오늘 만난 모든 인간들의 이름과 직책을 하나하나 부르고 그들에게 각각 다른 죽음의 방식을 지정해가면서 저주한 건 그뿐이에요. 하지만 물소리하고 달리는 찻소리가 내 목소리를 다 삼켜버리니 들어주는 사람 없음을 알면서 소리쳤는데도 막상 그 사실을 확인하니까 새삼스레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만취해서 우는 술버릇이 평소 조금 있기도 했지만요.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한숨 같은 밤자락 사이로 섞여들어 만용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우리같이 힘없고 백없는 비굴한 봉급생활자들이 일상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이탈했을 때 취하고 나는 가벼운 제스처나 일시적인 흉내 수준은 넘어서지 않았다고요. 나는 그저 다리를 따라 둘러진 철창 모양의 난간, 그 철책 사이로 떨어뜨렸지만 기적처럼 다리 가장자리쯤에 반쯤 걸쳐놓인 내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했던 것뿐이었어요. 그 와중에 할부 기간이 한참 남았다는 생각은 들었나 보죠. 철책 사이로 손가락을 다 밀어보았지만 얇은 전화기 하나 겨우 빠져나갈 틈에 손이 들어갈 리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다리를 가위질해서 철책을 넘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자살 희망자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한창 때는 지났지만 다리 가장사리에 서서도 허리를 굽힐 수 있을 만큼 내가 아직까지는 날씬하고 날렵한 것 같아서 그랬을 뿐이라니까요. 핸드백 쥐고 죽으려는 사람 보셨나요? 물론 아저씨들께는 죄송한 거 알아요. 위급한 순간을 견디며 아저씨들을 기다리는 다른 출동할 때가 산적했는데 간밤에 사건 사고 보도를 장식할 만한 일을 제가 저질러버린 셈이 되니까요. 좀 아까 여경부는 살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제 나이가 몇 갠데 공무집행 절차라는 게 그리 화기애애하게 일단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쯤은 알죠. 저 출동비 포함해서 벌금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좀 지나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안 그래도 심란하니까. 한 팔은 난간에 단단히 끼고 다른 쪽 손을 전화기로 뻗었는데요. 팔을 90도 각도로 접어 난간에 끼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 허리 구부려서는 손이 안 닿더라고요. 그렇다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갔다가는 발끝에 치여 전화기가 떨어질 것만 같았어요. 어쩌겠어요. 낀 팔을 풀고 난간 철봉을 손으로 잡을 수밖에. 그게 정말 손에 거의 닿을 뻔했다고요. 바로 옆으로 새벽버스가 질주하면서 그렇게 갑자기 경적을 길게 울리지만 않았다면요. 그 신경질적인 포효가 형태와 피부를 갖고 내 몸을 밀어내기라도 한 것처럼 손에 그나마 남아있던 악력과 마찰력이 떨어져 나갔어요. 몸이 기역자로 구부러지면서 허공에 떴을 때 엄마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자 참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얼굴이 점점 수면과 가까워지자 이제야 반딧불이처럼 가벼워졌다는 홀가분한 마음마저 들었지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 짐을 내려놓기란 억울하기도 했고 엄마를 돌봐주는 강병인 아줌마니는 내일 아침까지 나를 기다리다 투덜거리며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엄마를 놔두고 가버릴 테고 우리말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위해 실종신고 따위 내줄 턱이 없는 데다 그녀 자체가 불법 체류자인 만큼 그저 받지 못한 하루치 수당을 포기할 뿐만이라면 내 이름 세 글자도 기억하지 못하는 엄마는 젖은 기저귀에 몇 번이고 변을 보아 욕창이 난 채로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물속에 처박혔어요. 보통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 세상 모두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이왕 이렇게 물귀신이 될 거였으면 아까 술을 더 마셔서 취해버릴걸. 그러면 기획안 따위는 어찌되든 내 알바 아니고 최소한 전부 손모가지는 비틀어버리고 지사장 얼굴에 가래침이나 뱉어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중얼거리던 내 입속으로 물이 들어왔어요. 물고기 똥이랑 사람들이 유람선에서 흘린 자잘한 쓰레기를 비롯한
이물질이 눈과 입으로 밀어닥쳤어요. 입속에 들어찬 그 끔찍한 부유물들로 위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진 물건 중에 가장 가벼운 핸드백이 물에 떠올라 나도 모르게 그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질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믿으실 수 있겠어요? 그와 동시에 수십 마리 물고기들이 나한테로 모여들어 몸을 휘감았다는 사실을요. 어둠 속이었지만 물고기들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이는 무지갯빛 지느러미로 물살을 힘차게 튀기더니 도상학적인 무늬를 수면에 그리며 대열을 이루었어요. 사람이고 물고기고 간에 뭔가 크고 무거운 게 위에서 낙하하면 본능적으로 흩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뭐가 떨어졌는지 호기심을 충족하려 다시 모이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리고요. 그래서 그 순간은 생각했어요. 얘들이 내가 시체인 줄 알고 뜯어먹으러 모여드는구나. 지리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설마 피라냐 같은 거라도 끼어있으면 어쩌지? 걔들은 소 한 마리로 5분이면 뜯어먹고 뼈조차 남기지 않는다던데. 정신은 혼미해졌지만 머리 위 어딘가에서 열대야의 불면증을 털어내려 밤놀이를 즐기던 몇몇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소리치며 우왕좌왕 가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물고기 떼속에서 사람 머리가 불쑥 솟아나온 거예요. 자칫하면 폐에 물이 고이고 의식을 잃기 전에 심장마비가 먼저 올 상황이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이건 나보다 먼저 물에 빠진 죽은 사람의 시체이며 내가 하필이면 그 위로 떨어졌고 물고기들은 이것 때문에 우글거렸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머리가 나를 보면서 뭐라고 입으려니 그야말로 숨 넘어갈 지경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참 대담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정신줄을 놓지 않았는지, 그러면서도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데까지는 왜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지. 그 다음은 물에 뜬 것처럼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게 나는 나도 모르게 23년 전에 YMCA에서 딱 한 달 배웠던 배영을 몸이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물고기 떼 한가운데서 나온 그 남자가 나를 안고 헤엄치는 거였어요. 그는 정신 차리고 힘 빼요라고 말한 것 같고 마치 오랜 시간 강물에 틀어앉아 누군가가 빠지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몸에서 강물 냄새가 났어요. 빠르게 가까워지는 반대편 강기슭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상황 판단이 명료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떨어지는 걸 본 다른 행락객들이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허둥대는 동안 먼저 나를 구해주려고 뛰어든 모양인데 어째서 사람들이 손짓하는 가까운 쪽을 놔두고 굳이 이렇게 멀리 반대쪽으로 헤엄쳐가는 걸까? 그러나 그때는 그런 걸 따져 물을 경황도 없었어요. 그 남자가 나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양손에 거칠고 단단한 시멘트 감촉이 닿는 순간 마거리트가 반발한 초원에 몸을 부린 듯이 안도했지만 마신 물을 토해내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도 의식이 있어서 혼자 힘으로 물을 토할 수는 있었을 정도였으니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았나 봐요. 그게 다 문제의 수상한 남자가 나를 제때 건져주었기 때문이겠죠. 속이 얼마쯤 편안해지고 숨쉬기도 힘들지 않았지만 젖은 옷이 체온을 빠르게 앗아갔어요. 전화기는 결국 줍지 못했으니 몸을 움직여서 어디로든 가야 사는데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강 건너 공원에서는 마침 도착한 구급차와 경찰차로 불빛이 번쩍이고 사이렌에다 야단이 났지만 저게 길을 돌아서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짐작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나는 오로지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직도 몸이 반쯤 물에 잠겨있는 남자한테 기침과 함께 헐떡거리면서 물었어요. 그쪽은 왜 이리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나를 살려준 남자한테 고맙다는 인사 대신에 한 첫마디였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약 10페이지 정도 읽어드렸는데요. 교보문고 온라인 어플에서 그 미리 보기로 미리 읽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뒷내용도 조금 더 나와 있으니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보기를 통해 읽어보시다가 구매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읽어보면서 이제 소설은 항상 뒷얘기가 궁금해지죠. 위로가 필요하고 공감을 받고 싶을 때 이 책을 이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감이라는 책을 읽어드렸고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헛것을 볼 만큼 심신미약자도 아니고 오컬트 신문자도 아니며 술에 취하지도 않았어요. 예, 물론 생맥 마시긴 했어요. 500 딱 한 잔. 과일 안주랑 소시지 볶음이 나왔지만 나는 이름이 좋아 팀장일 뿐 갑과 을의 관계를 성사시키거나 최소한 부드럽게 조율하기 위한 접대자리란 걸 망각하지 않기 위해 접시에는 한 젓가락 한 번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기획안이 책될 뗄지 모르는, 아니 꼭 간택받아야만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상대방 기분 맞춰가며 500으로 끝났으면 양호하지 않은가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아주 없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그 정도로는 문제 없어요. 끝까지 내 허벅지 한번 만져보겠다고 온갖 수작을 다 걸던 거래처 전부의 손을 어떻게든 기분 상하지 않게 떼어내려 애썼고, 아니 완전히 꽥소리 나게 떨쳐내지 못했죠. 그랬다간 기획이고 뭐고 다 날아갈 판국인데. 귀싸대기야 맘속으로나 수십 번 왕복으로 날려줬지. 아무튼 그 작자를 콜택시에 태우고 90도로 허리를 꺾을 만큼의 분별력도 남아있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평소 고객이나 거래처를 접대할 때 3,000은 기본이고 양주 회오리도 불사하는 내가 오늘은 딱 500에 조금 더 취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강다리를 건너기 전에 택시에서 내려버린 건 순전히 돈이 모자라서였어요. 카드는 전전달부터 미결제 대금이 쌓여 이미 사용 정지 상태였는데 지갑엔 현금도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일단 잡아타고는 지갑이 허락하는 데까지 이르러서야 사정을 설명했죠. 솔직히 그렇게 말한 건 대학 시절에 두어 번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현명하고 자비로운 데다가 센스까지 넘치는 기사님이 미터기를 끄고는 가진 만큼만 가주세요. 집까지 갑시다. 세상도 험한데. 하고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했어요. 하지만 늘 그런 좋은 기사님이 얻어 걸리란 건 아니더라고요. 돈도 부족하면서 택시를 탄 게 잘했다는 건 아니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결 심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만 그래도 다리 하나 건너 꺾어지면 금방인데 정말로 사람을 다리 초입에다 내려놓고 신경질적으로 바닥에 침을 뱉으며 떠나버릴 줄은 몰랐어요. 기사님이라고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는 가지만요. 그럴 거면 집까지 가서 모자란 만큼 갖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고요? 아저씨는 집에만 가면 늘 돈이 있다고 확신하실 수 있어요. 돼지 저금통 째고 긁어봐도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마른 입이나 좀 적셨을 뿐인 알코올마저 휘발리고 나니 내 몸을 통과하는 강바람이 얼마 뒤엔 나를 찢어놓을 거라는 짐작이 갔어요. 거기에 혼자 밤다리를 건넌다는 공포감까지 겹쳐서 보행에 필요한 움직임 이상으로 팔이 크게 흔들리고 남들 귀에는 거의 안 들리지만 만약 듣는다면 민망할 게 틀림없는 톤으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지 않고는 그 긴 다리를 건너는 동안 추위와 무서움을 이길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그거 아세요? 자기 목소리에 자기가 취하고 밤 공기는 머릿속에 섬광을 일으켜 백주라면 결코 하지 않을 짓을 부추긴다는 걸요. 술도 안 들어간 채로 밤바다를 바라보며 아무도 안 듣는데 공연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거나 소리 질러 본 적 없으세요? 거봐요. 물이 멀쩡한 사람도 미치게 한다니까요. 제 친구가 전면 베란다 창으로 강이 내다보이는 아파트에서 살거든요. 그 애가 페이스북에 전망을 찍어 올려놓은 걸 보고 다들 부러워했는데 의외로 전망 좋다고 너무 오랫동안 내려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라보다 뛰어내리고 싶어진다며. 아무튼 모든 물결 치는 소리는 세이렌의 노래라고요. 다리 중간쯤 가다 말고 흐르는 강물을 향해 오늘 만난 모든 인간들의 이름과 직책을 하나하나 부르고 그들에게 각각 다른 죽음의 방식을 지정해가면서 저주한 건 그뿐이에요. 하지만 물소리하고 달리는 찻소리가 내 목소리를 다 삼켜버리니 들어주는 사람 없음을 알면서 소리쳤는데도 막상 그 사실을 확인하니까 새삼스레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만취해서 우는 술버릇이 평소 조금 있기도 했지만요.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한숨 같은 밤자락 사이로 섞여들어 만용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우리같이 힘없고 백 없는 비굴한 봉급 생활자들이 일상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이탈했을 때 취하고 나는 가벼운 제스처나 일시적인 흉내 수준은 넘어서지 않았다고요. 나는 그저 다리를 따라 둘러진 철창 모양의 난간, 그 철책 사이로 떨어뜨렸지만 기적처럼 다리 가장자리쯤에 반쯤 걸쳐 놓인 내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했던 것뿐이었어요. 그 와중에 할부 기간이 한참 남았다는 생각은 들었나 보죠. 철책 사이로 손가락을 다 밀어보았지만 얇은 전화기 하나 겨우 빠져나갈 틈에 손이 들어갈 리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다리를 가위질해서 철책을 넘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자살 희망자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한창 때는 지났지만 다리 가장사리에 서서도 허리를 굽힐 수 있을 만큼 내가 아직까지는 날씬하고 날렵한 것 같아서 그랬을 뿐이라니까요. 핸드백 쥐고 죽으려는 사람 보셨나요? 물론 아저씨들께는 죄송한 거 알아요. 위급한 순간을 견디며 아저씨들을 기다리는 다른 출동할 때가 산적했는데 간밤에 사건 사고 보도를 장식할 만한 일을 제가 저질러버린 셈이 되니까요. 좀 아까 여경부는 살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제 나이가 몇 갠데 공무집행 절차라는 게 그리 화기애애하게 일단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쯤은 알죠. 저 출동비 포함해서 벌금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좀 지나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안 그래도 심란하니까. 한 팔은 난간에 단단히 끼고 다른 쪽 손을 전화기로 뻗었는데요. 팔을 90도 각도로 접어 난간에 끼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 허리 구부려서는 손이 안 닿더라고요. 그렇다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갔다가는 발끝에 치여 전화기가 떨어질 것만 같았어요. 어쩌겠어요. 낀 팔을 풀고 난간 철봉을 손으로 잡을 수밖에. 그게 정말 손에 거의 닿을 뻔했다고요. 바로 옆으로 새벽버스가 질주하면서 그렇게 갑자기 경적을 길게 울리지만 않았다면요. 그 신경질적인 포효가 형태와 피부를 갖고 내 몸을 밀어내기라도 한 것처럼 손에 그나마 남아있던 악력과 마찰력이 떨어져 나갔어요. 몸이 기역자로 구부러지면서 허공에 떴을 때 엄마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자 참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얼굴이 점점 수면과 가까워지자 이제야 반딧불이처럼 가벼워졌다는 홀가분한 마음마저 들었지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 짐을 내려놓기란 억울하기도 했고 엄마를 돌봐주는 강병인 아줌마니는 내일 아침까지 나를 기다리다 투덜거리며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엄마를 놔두고 가버릴 테고 우리말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위해 실종신고 따위 내줄 턱이 없는 데다 그녀 자체가 불법 체류자인 만큼 그저 받지 못한 하루치 수당을 포기할 뿐만이라면 내 이름 세 글자도 기억하지 못하는 엄마는 젖은 기저귀에 몇 번이고 변을 보아 욕창이 난 채로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물속에 처박혔어요. 보통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 세상 모두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이왕 이렇게 물귀신이 될 거였으면 아까 술을 더 마셔서 취해버릴걸. 그러면 기획안 따위는 어찌되든 내 알바 아니고 최소한 전부 손모가지는 비틀어버리고 지사장 얼굴에 가래침이나 뱉어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중얼거리던 내 입속으로 물이 들어왔어요. 물고기 똥이랑 사람들이 유람선에서 흘린 자잘한 쓰레기를 비롯한 이물질이 눈과 입으로 밀어닥쳤어요. 입속에 들어찬 그 끔찍한 부유물들로 위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진 물건 중에 가장 가벼운 핸드백이 물에 떠올라 나도 모르게 그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질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믿으실 수 있겠어요? 그와 동시에 수십 마리 물고기들이 나한테로 모여들어 몸을 휘감았다는 사실을요. 어둠 속이었지만 물고기들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이는 무지갯빛 지느러미로 물살을 힘차게 튀기더니 도상학적인 무늬를 수면에 그리며 대열을 이루었어요. 사람이고 물고기고 간에 뭔가 크고 무거운 게 위에서 낙하하면 본능적으로 흩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뭐가 떨어졌는지 호기심을 충족하려 다시 모이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리고요.
그래서 그 순간은 생각했어요. 얘들이 내가 시체인 줄 알고 뜯어먹으러 모여드는구나. 지리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설마 피라냐 같은 거라도 끼어있으면 어쩌지? 걔들은 소 한 마리로 5분이면 뜯어먹고 뼈조차 남기지 않는다던데. 정신은 혼미해졌지만 머리 위 어딘가에서 열대야의 불면증을 털어내려 밤놀이를 즐기던 몇몇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소리치며 우왕좌왕 가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물고기 떼속에서 사람 머리가 불쑥 솟아나온 거예요. 자칫하면 폐에 물이 고이고 의식을 잃기 전에 심장마비가 먼저 올 상황이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이건 나보다 먼저 물에 빠진 죽은 사람의 시체이며 내가 하필이면 그 위로 떨어졌고 물고기들은 이것 때문에 우글거렸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머리가 나를 보면서 뭐라고 입으려니 그야말로 숨 넘어갈 지경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참 대담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정신줄을 놓지 않았는지, 그러면서도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데까지는 왜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지. 그 다음은 물에 뜬 것처럼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게 나는 나도 모르게 23년 전에 YMCA에서 딱 한 달 배웠던 배영을 몸이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물고기 떼 한가운데에서 나온 그 남자가 나를 안고 헤엄치는 거였어요. 그는 정신 차리고 힘 빼요라고 말한 것 같고 마치 오랜 시간 강물에 틀어앉아 누군가가 빠지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몸에서 강물 냄새가 났어요. 빠르게 가까워지는 반대편 강기슭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상황 판단이 명료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떨어지는 걸 본 다른 행락객들이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허둥대는 동안 먼저 나를 구해주려고 뛰어든 모양인데 어째서 사람들이 손짓하는 가까운 쪽을 놔두고 굳이 이렇게 멀리 반대쪽으로 헤엄쳐가는 걸까? 그러나 그때는 그런 걸 따져 물을 경황도 없었어요. 그 남자가 나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양손에 거칠고 단단한 시멘트 감촉이 닿는 순간 마거리트가 반발한 초원에 몸을 부린 듯이 안도했지만 마신 물을 토해내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도 의식이 있어서 혼자 힘으로 물을 토할 수는 있었을 정도였으니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았나 봐요. 그게 다 문제의 수상한 남자가 나를 제때 건져주었기 때문이겠죠. 속이 얼마쯤 편안해지고 숨쉬기도 힘들지 않았지만 젖은 옷이 체온을 빠르게 앗아갔어요. 전화기는 결국 줍지 못했으니 몸을 움직여서 어디로든 가야 사는데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강 건너 공원에서는 마침 도착한 구급차와 경찰차로 불빛이 번쩍이고 사이렌에다 야단이 났지만 저게 길을 돌아서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짐작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나는 오로지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직도 몸이 반쯤 물에 잠겨있는 남자한테 기침과 함께 헐떡거리면서 물었어요. 그쪽은 왜 이리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나를 살려준 남자한테 고맙다는 인사 대신에 한 첫마디였어요.